자결하는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아스팔트 도로는 마치 끓어오르는 용광로의 표면처럼 뜨거운 아지랑이를 피어올리고 있었으며 그 위를 걷는 방망리 할머니의 낡은 운동화 밑창은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6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등 뒤에 엎인 5살배기 손녀 지윤이의 체온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질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이회진 군사작전구역까지 오기 위해 그녀는 새벽부터 3번의 환승을 거치고도 심리가 넘는 길을 걸어야 했지만 오직 딸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굽어진 허리를 지탱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린 손녀는 고열에 시달려 이미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고 방망내는 흐르는 땀이 눈을 찔러도 닦을 여유조차 없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기도를 올렸다. 길가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말라비틀어져 있었고 가끔씩 지나가는 군용 트럭들이 일으키는 매캐한 매연은 숨을 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손녀가 아픈 것은 며칠 전부터였으나 병원비가 아까워 약으로 버티다 상태가 악화되었고 아이가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엄마를 찾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녀는 무작정 짐을 꾸려 딸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로 향했던 것이다. 마침내 저 멀리 거대한 철조망과 함께 위압적인 모습을 드러낸 제1공수특전여단 K. 구기지의 정무는 마치 일반인의 접근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차갑고 단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높게 솟은 감시탑 위에서는 무장한 초병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고 육중한 철제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설치된 입구는 그 자체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져 보는 이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방망내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의 땀을 훔쳐내며 옷매무새를 다듬으려 애썼지만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낡은 몸빼 바지와 빛바랜 셔츠는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감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문 위병소 안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지루한 근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당직 사관. 최민석 중위는 창밖으로 보이는 볼품없는 노파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소위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그에게 있어 군대는 잠시 거쳐가는 경력 관리의 수단일 뿐이었으며 이런 무더운 날씨에 불청객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는 깔끔하게 다림질된 전투복 소매를 걷어올리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한 뒤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 저 노인을 쫓아내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외병 조장이었던 김하사는 최중희의 눈치를 살피며 곤란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지만 막상 등 뒤에 축 늘어진 아이를 업고 있는 땀범벅이 된 할머니를 마주하자 차마 모질게 대할 수 없어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방망내는 김하사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딸을 만나러 왔다고 간절하게 호소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식에 대한 절박한 그리움이 섞여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위병소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최중위는 부하의 미온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거칠게 문을 열고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최중위가 뿜어내는 권위적이고 날선 기운의 방망내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지만 등 뒤에 손녀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딸의 이름을 말하려 입을 떼었으나 최중위의 차가운 손짓에 가로막혔다. 그는 선글라스 너머로 방망내의 남루한 행색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마치 오물을 보는 듯한 경멸의 눈빛을 숨기지 않았고 그 시선은 방망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규정상 사전 예약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도 그 말투에는 상대방을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는 기색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할머니, 여기는 동네 경로당이 아닙니다. 군사 보안 구역이라고요. 저기 표지판 안 보이십니까? 잡상인이나 민간인 출입 금지입니다. 최중희는 방망내가 내민 꼬깃꼬깃한 신분증을 손끝으로 집어 대충 훑어보고는 다시 던지듯 돌려주며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의 태도는 단순히 규정을 집행하는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를 짓밟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비열한 권력자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 방망내는 땅에 떨어진 신분증을 주우며 굴욕감을 느꼈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손녀를 위한 도움이었기에 묵묵히 참아냈다. 방망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하려 애썼다. 장교님, 우리 딸이 여기 있어요. 이 아이가 많이 아파서 한 번만 연락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호소는 절박했으나 최중희에게는 그저 귀찮은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었고 그는 손목시계를 보며 자신의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방망래의 딸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은 채 그저 이런 행색의 노인이 찾아올 정도면 기껏해야 식당 조리원이나 청소부의 가족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며 무시해버렸다. 폭염이 쏟아지는 정문 앞 아스팔트는 지열로 인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등 뒤에 지훈이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방망래의 목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 작은 움직임이 방망래에게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가왔지만 그녀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다시 한번 최중희의 바지 끄덩이라도 잡을 기세로 매달렸다. 젊은 양반, 내가 늙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딸 이름이 이수진인데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제발 확인 한 번만. 그녀의 말은 최중희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의해 무참히 잘려나갔다. 아,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이수진이든 김수진이든 그런 건 상관없고 절차 없이는 국방부 장관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니까요. 최중희는 짜증을 내며 손을 휘저었고 그 바람에 방망내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주변의 병사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평소 부하들에게 가혹하기로 소문난 최중희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최중희는 자신의 권위가 이런 노인네 때문에 손상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최중희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짝다리를 짚은 채 거만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할머니, 솔직히 말해서 여기 군인들 훈련하느라 바쁜데 이렇게 거짓골로 와서 행패 부리시면 따님 군 생활에도 지장 생깁니다. 딸 얼굴에 먹칠하고 싶으세요. 그의 말은 교묘하게 방망래의 가장 약한 부분인 모성애를 건드렸고 딸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에 방망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비열한 협박이었으나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노인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방망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자신이 못나고 가난해서 자랑스러운 딸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지만 그렇다고 아픈 손녀를 데리고 다시 그 먼 길을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릎이라도 꿇을 각오로 최중희에게 다시 다가갔다. 장교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절차 같은 건 몰랐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내 손녀가 지금 너무 아파요. 물 한 모금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안에서 기다리게만 해주세요. 그러나 최중희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고 그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력으로 해결하려 들었다. 김하사 뭐 하고 있어? 당장 이 할머니 끌어내 위병소 앞을 이렇게 막고 있으면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되잖아. 그의 고함 소리는 정문의 정막을 깨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뭇거리면서도 천천히 방망래를 향해 다가왔다. 그것은 군인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상관의 부당한 명령 사이에서의 고통스러운 갈등이었다. 방망래는 다가오는 병사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면서도 등 뒤에 손녀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안 돼요. 못 가요. 우리 수진이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못 가요. 그녀의 외침은 처절했지만 거대한 군대라는 조직과 권위적인 시스템 앞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했다. 최중희는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고 마치 더러운 벌레를 쫓아내듯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다. 냄새나니까 저 멀리 쫓아버려. 아주 멀리. 뜨거운 태양은 여전히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고 있었고 방망리의 땀과 눈물은 흙먼지와 뒤섞여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고작 제복 입은 젊은 장교의 오만과 편견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방망리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어떠한 모욕과 수모 속에서도 자식과 손녀를 지켜내야만 한다는 어머니라는 이름의 위대한 본능이었다. 주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멀리서 매미들이 울어대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비명처럼 들려왔다. 최중희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병사들이 마지못해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는 찰나였다. 방망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충격으로 등 뒤에 엎혀있던 지윤이가 잠에서 깨어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고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이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 분노하는 듯한 경고처럼 들렸다. 지윤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는 고요하던 정문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어 발겼지만 최중희에게 그것은 단지 자신의 완벽한 오후를 방해하는 불쾌한 소음 공해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손으로 귀를 후비며 마치 더러운 오물을 치우듯 부하들에게 손짓을 했다.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계급 사회의 절대적인 위계 질서 속에서 감히 상관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어 방망래 할머니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버티며 통사정했지만 훈련으로 다져진 건장한 장정들의 힘을 늙고 병든 노인의 몸으로 감당해낼 재간은 없었다. 병사들에게 이끌려 질질 끌려가다시피 위병소 밖으로 밀려난 방망래는 중심을 잃고 아스팔트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다. 넘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등에 업힌 손녀가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쿠션처럼 사용해 충격을 흡수했다. 무릎과 팔꿈치가 딱딱한 바닥에 쓸려 살갗이 벗겨지고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황급히 등 뒤의 아이 상태부터 살폈다.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으나 낯선 사람들의 위협적인 행동과 할머니의 비명에 놀라 공포에 질린 채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대고 있었다. 최중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흙투성이가 된 노인과 우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그는 잘 닦인 전투화 발끝으로 바닥의 자갈을 툭툭 차며 마치 훈계하듯 거만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할머니, 거보세요. 좋게 말로 할 때 가셨으면 이런 꼴 안 당하잖아요. 괜히 고집 피우다가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의 말 속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자신의 권위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비뚤어진 우월감만이 가득 차 있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덩그러니 남겨진 방망내는 찢어진 바지 사이로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공포에 떨고 있는 지은이를 품에 꼭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가 평생을 믿어왔던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국민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순박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최중희는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등을 돌리며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주변의 병사들도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도로 끝에서부터 묵직하고 거대한 진동이 대지를 울리며 전해져 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평범한 트럭의 엔진 소리가 아니었다. 야전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사단 사령부의 지휘 차량 행렬이 뿜어내는 웅장하고 위압적인 기계음이 고요했던 부대 정문을 향해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선두에선 헌병대의 오토바이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길을 했고, 그 뒤를 이어 육중한 장갑 지휘 차량과 호위 트럭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열을 맞춰 접근해 왔다. 위병소에 있던 병사들은 사단장의 조기 복귀에 화들짝 놀라며 군기를 잡고 정렬했고, 최중희 역시 당황하여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뛰쳐나왔다. 지휘 차량 행렬의 중심에 있는 장갑차 내부에서는 강영철 소장이 피로가 역력한 눈으로 작전 지도를 살피다 잠시 고개를 들어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강철 같은 신념을 지켜온 그는 부대 복귀 시 언제나 병사들의 기강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방탄유리 너머로 익숙한 부대 정문의 풍경이 들어왔지만 그의 매서운 눈썰미는 정문 한쪽 구석에 쓰러져 있는 초라한 행색의 노인과 아이를 단번에 포착했다. 그리고 그들 주위에 서 있는 위병들의 어정쩡한 자세와 당직 사관의 거만한 뒷모습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강 소장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날카롭게 치켜 올라갔다. 그것은 단순히 민간인이 쓰러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밀려나 넘어진 듯한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노인의 옷에 묻은 흙먼지와 아이의 울부짖는 모습은 평소 그가 강조해온 국민을 위한 군대라는 신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참혹한 광경이었다. 차 세워. 강 소장의 낮지만 단호한 명령이 인터폰을 통해 운전병에게 전달되었다. 예상치 못한 정지 명령에 운전병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거대한 장갑차는 끼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정문 바로 앞에 멈춰섰다. 갑작스러운 차량 정지에 뒤따르던 호위 차량들도 줄줄이 급정거를 했고, 부대 정문 앞은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최중희는 사단장의 차량이 통상적인 위치가 아닌 엉뚱한 곳에, 그것도 자신이 쫓아낸 노인 바로 옆에 멈춰서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했다. 사단장이 자신의 철저한 위병 근무 태도를 치하하기 위해 혹은 보안을 위해 민간인을 격리 조치한 것을 보고받기 위해 멈췄을 것이라고 제멋대로 판단한 것이었다. 최중희는 긴장된 표정을 숨기고 재빨리 지휘 차량 쪽으로 달려가 거수경례를 할 준비를 했다. 그는 곁눈질로 쓰러져 있는 방망래 할머니를 쏘아보며 행여나 사단장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눈빛으로 으름장을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강 소장이 전투화를 신은 발을 땅에 디디는 순간 최중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 소장의 얼굴은 칭찬을 하려는 지휘관의 온화함이 아니라 전장에서 적을 마주했을 때보다 더 무시무시한 살기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 소장은 달려오는 최중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성큼성큼 걸어
박막내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직행했다. 사단장의 돌발 행동에 놀란 전속 부관과 경호 병력들이 황급히 차에서 내려 그 뒤를 따랐고 정문 앞은 순식간에 별들이 반짝이는 고위 장교들의 집합소가 되었다. 박막내는 갑자기 몰려든 군인들의 위세에 눌려 더욱 움츠러들며 아이를 끌어안았고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들 모두가 자신을 쫓아내려는 무서운 사람들로만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강 소장은 놀랍게도 그 더러운 흙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할머니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는 쓰고 있던 베레모를 벗어 겨드랑이에 끼우고 거친 손을 뻗어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다친 데는 없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 부하들에게 명령할 때의 엄격함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대하듯 지극히 정중하고 따뜻했다. 강 소장의 눈은 할머니의 벗겨진 무릎과 겁에 질린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깊은 슬픔과 분노로 일렁였다. 박막내는 눈앞에 높은 군인이 보여주는 뜻밖의 친절에 어안이 벙벙하여 눈물만 뚝뚝 흘렸다. 네, 내가 잘못했소. 우리 딸만 한번 보고 가게 해주면 바로 갈 텐데. 아이가 아파서. 그녀의 쉰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자 강 소장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짐을 느꼈다. 그때 상황 파악을 못한 최중희가 헐레벌떡 뛰어와 큰 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충성 사단장님, 이 민간인은 보안 규정을 어기고 행패를 부려 제가 매뉴얼대로 퇴거 조치 중이었습니다. 당장 치우겠습니다. 최중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 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영하의 날씨처럼 차갑고 매서워 최중희는 저절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강 소장은 다시 시선을 할머니에게 돌리며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주변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네, 지금 이분을 보고 치운다고 했나? 내 귀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말이지.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다가올 태풍을 예고하는 준엄한 심판의 서막이었다. 강영철 소장의 낮게 깔린 목소리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최민석 중위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강 소장은 여전히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박막리 할머니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얼굴에 서린 고단함과 깊게 패인 주름을 하나하나 뜯어보듯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전설적인 특수전 요원이자 자신의 가장 아끼는 부하인 이수진 대령이 훈련 때마다 보여주었던 그 강인한 눈빛과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선명하게 겹쳐지며 스쳐 지나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흙 묻은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털어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를 가다듬고 정중하게 질문을 던졌다. 어르신, 혹시 따님 성함이 이수진 대령 아니십니까? 특전사 707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기밀 작전에 투입된 그 이수진 말입니다. 강 소장의 질문에 박막리 할머니는 놀란 토끼 눈을 하며 고개를 번쩍 들었고 딸의 이름을 듣자마자 억눌러 왔던 설움이 복받쳐 올라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렸고 그 무언의 긍정은 강 소장의 가슴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강 소장은 순간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고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안타까움에서 맹렬한 분노로 돌변하여 최중희를 향해 꽂혔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지로 뛰어든 영웅의 어머니가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 정문 앞에서 잡상인 취급을 받으며 내동댕이 쳐졌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실수 이상의 치욕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마치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듯한 위압감으로 최중희를 내려다보았고 그 살기 어린 시선에 최중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아야 했다. 부관, 당장 상황실에 연락해서 비상경보 발령해 진돗개 하나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다. 강 소장의 입에서 떨어진 명령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만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것이었다. 적의 침투나 국지전 도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하라는 지시에 전속 부관조차 당황하여 되물으려 했지만 강 소장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즉시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무너진 군의 기강과 땅에 떨어진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휘관의 처절한 선전포고였다. 곧이어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요했던 오후의 영내를 가득 채우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 가시, 구, 불길하면서도 급박한 경보음은 훈련 중이던 병사들과 휴식 중이던 간부들을 순식간에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고 연병장과 막사 곳곳에서는 완전 군장을 한 병사들이 뛰쳐나와 지정된 진지로 이동하느라 아수라장이 되었다. 영문도 모른 채 비상소집된 지휘관들은 전쟁이 났느냐며 서로에게 고함을 질렀고 K9 기지 전체는 삽시간의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중희는 귓가를 때리는 사이렌 소리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고작 늙은 노인 하나를 쫓아내려 했을 뿐인데 사단장이 직접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부대 전체가 뒤집어지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질려버렸고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서서히 뇌리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강 소장은 혼란스러워하는 최중희를 철저히 무시한 채 다시 몸을 낮추어 박막리 할머니와 아픈 손녀를 살피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며 마치 친손녀를 대하듯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를 달랬다. 아가야,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다. 이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의사 선생님이 금방 올 거야.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따뜻한 이웃집 할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있는 그 광경은 주변의 병사들에게 묘한 감동과 충격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때 사이렌 소리를 듣고 긴급 출동한 의무대 앰뷸런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정문 앞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군의관과 의무병들이 들 것을 들고 뛰어내리자 강 소장은 직접 손짓하여 그들을 불렀고 지체 없이 아이를 진료하도록 지시했다. 체온이 40도에 육박합니다. 탈수 증세도 심하고요. 당장 수액 조치하고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군의관의 다급한 보고를 들은 강 소장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고 그는 이 상황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다졌다. 강 소장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박막내 할머니를 부축하여 자신의 지휘 장갑차 뒷좌석으로 정중하게 안내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쾌적한 실내는 밖의 무더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고 최고급 가죽 시트는 지친 노인의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었다. 어르신, 이곳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따님에게는 제가 직접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겪으신 이 수모에 대해서는 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사죄드리고 바로잡겠습니다. 강 소장의 진심 어린 사과의 방망내는 그제야 안도하며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렸다. 할머니와 손녀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확인한 강 소장은 차문을 닫고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다시금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헌병대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무장한 헌병들이 즉시 최중위와 위병소 근무자들을 포위했다. 최민석 중위 그리고 정문 근무자 전원 지금 이 시간부로 직무 정지다. 너희들은 단순히 근무 태만이나 규정 위반을 한 것이 아니다. 강 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병사들의 가슴을 때렸다. 너희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을 저버렸다. 게다가 그 대상이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전우의 가족이라는 사실은 우리 군 전체에 대한 모독이자 배신행위다. 강 소장의 일갈에 최중위는 고개를 푹 숙였고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붉게 달아올랐다. 주변에 모여든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그들 역시 자신들이 입고 있는 군복의 무게와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최중위는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끌려 내려갔다. 그의 화려했던 스펙과 엘리트 의식은 이 순간 아무런 쓸모가 없었고 오직 자신의 오만함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끌려가면서 힐끔 장갑차 쪽을 바라보았고 차창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이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거대하고 넘볼 수 없는 존재로 느껴졌다. 그것은 계급장이 주는 권위가 아니라 한 인간이 가진 인품과 희생이 만들어낸 진정한 품격의 차이였다. 강 소장은 헌병대장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다. 이자들을 영창이 아니라 연병장 한가운데 세워둬라. 전 장병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깨닫게 해. 그리고 사단 참모들 전원 소집해 내 집무실이 아니라 여기 정문 앞으로 오라고 해. 오늘 작전 회의는 여기서 한다. 사단장의 이례적인 지시는 무전을 타고 전 부대에 전파되었고 K9 기지는 단순한 비상 상황을 넘어선 군의 도덕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태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의무병들이 응급처치를 마친 지윤이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자 방망리 할머니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강 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평생을 가난과 차별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토록 자신을 위해 화를 내주고 지켜주는 모습은 난생 처음 겪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딸의 편지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멀리서 고생하고 있을 딸을 생각했다. 수진아, 내 덕분에 이 못난 엄마가 호강을 하는구나. 한편 사단본부 건물에서는 참모들이 허둥지둥 서류 가방을 챙겨들고 정문으로 달려 나오고 있었고 연병장에는 완전 군장을 한 병사들이 도열하기 시작했다. 그들 모두의 시선은 정문 앞에 멈춰선 장갑차와 그 앞에 무릎 꿇린 최중위에게 쏠려 있었다. 무엇이 사단장을 저토록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저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부대 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전율이 감돌았다. 강 소장은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위병소 통신기를 직접 잡았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최중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부대원 전체에게 군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각인시키고자 했다.
그는 통신기를 통해 전 부대원에게 방송을 시작했다. 본 사단장이다. 전 장병은 듣거라. 지금 정문에 오신 분은 단순한 면회객이 아니다. 우리 군의 영웅을 낳으신 어머님이시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부대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작업을 하던 병사들도, 식사 준비를 하던 취사병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가 입고 있는 군복이 누구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는가? 오늘 우리는 그 근본을 잊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강 소장의 묵직한 연설은 젊은 병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하늘에는 여전히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고 있었지만, K9 기지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각성과 존경이 뒤섞인 복잡하고도 강렬한 에너지였다. 최중위는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오만이 가져온 파장을 뼈저리게 느끼며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원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또 다른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상의 차량이 아닌 하늘을 가르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였다.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쾌적하게 감도는 임시 지휘소 텐트 안. 군의관은 방망래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혈압을 체크하고 있었다. 밖의 살인적인 더위와는 딴판인 이곳의 안락함이 할머니에게는 오히려 바늘방석처럼 느껴졌는지 그녀는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며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수액을 맞고 편안하게 잠든 손녀 지윤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자신 때문에 높은 군인 양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받은 그녀의 손은 평생 바틸로 거칠어진 마디마디마다 흙대가 끼어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한편 텐트 밖 작전 테이블 앞에는 사단 참모들과 주요 지휘관들이 강영철 소장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모여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강 소장은 통신병이 가져온 1급 기밀 문서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문서의 표지에는 붉은색 도장으로 탑시크레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강 소장이 천천히 입을 열어 참모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자네들, 우리 군에서 고스트라고 불리는 코드네임을 가진 지휘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 정보 참모가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으로 단독 작전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하지만 신상이 철저히 비공개라 실존 인물인지조차 확실치 않다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 소장은 들고 있던 파일을 테이블 위에 툭 던져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성 장교의 증명사진과 함께 이수진 대령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화려하다 못해 비현실적인 작전 수행 기록들이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참모들의 입에서는 동시에 헉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바로 저 텐트 안에 계신 할머니가 그 고스트 이수진 대령의 어머니시다. 강 소장의 이 한마디는 마치 폭탄처럼 작전 테이블 위에 떨어져 모든 장교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이수진 대령은 단순한 고위 장교가 아니라 적진 한복판에 홀로 떨어져도 적군 일개 소대를 괴멸시키고 살아 돌아온다는 인간 병기이자
살아있는 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존재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부대 정문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재앙에 가까운 일이었다. 같은 시각, 연병장 한가운데 다약볕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최민석 중위는 탈수 증세와 공포심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있었다. 헌병들이 그를 둘러싸고 감시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도대체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었다. 그는 자신이 규정대로 행동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사단장의 분노와 비상경보 발령은 그가 건드린 것이 상상 이상의 무엇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흐르는 땀이 눈을 찔러도 닦을 수 없었고 멀리서 웅성거리는 병사들의 시선이 마치 바늘처럼 온몸을 찔러대고 있었다. 그때 그를 감시하던 헌병 중사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최중위의 귀에 날아와 박혔다. 야, 들었냐? 저 할머니 딸이 그 유명한 이수진 대령이라더라. 특전사 전설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중위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다 못해 아예 멈추는 것만 같았다. 그 역시 사관학교 시절부터 선망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수진 대령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훈련생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교관이자 현역 군인들이 가장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존재였다. 최중위의 머릿속은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해버렸고 극심한 공포가 밀려와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방금 흙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벌레 취급하며 모욕했던 그 노인이 바로 자신이 하늘처럼 우러러 보던 그 전설적인 영웅의 어머니라니. 그는 자신의 오만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며 끔찍한 후회에 몸을 떨었다. 딸 얼굴에 먹칠하고 싶냐고 비아냥거렸던 자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며 그를 괴롭혔고 이제 자신의 군 생활은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를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경악과 분노가 교차했다. 우리 대장님 어머니를 문전박대했다고. 최중위 그 인간. 평소에도 병사들 개무시하더니 꼴 좋다. 내무반과 식당, 정비고 등 부대 곳곳에서 병사들은 수근거리며 정문 쪽을 주시했다. 그들에게 이수진 대령은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군인 정신의 표상이었기에 그녀의 어머니가 겪은 수모는 곧 자신들이 겪은 모욕처럼 느껴졌다. 부대 전체의 분위기는 최중위에 대한 적대감으로 들끓기 시작했고 그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강 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작전 텐트를 나와 흐약볕 아래 무릎 꿇고 있는 최중위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실망감이 담겨 있었고 그림자가 최중위의 머리 위를 덮자 최중위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바들바들 떨었다. 강 소장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최민석, 네가 오늘 짓밟은 것은 한 노인의 자존심만이 아니다. 너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군인의 긍지와 명예를 짓밟았다. 최중위는 울먹이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사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강 소장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마음이 썩은 것이다. 계급장이 너에게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책임을 준 것이라는 사실을 너는 망각했다. 네가 모욕한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 중인 내 상관의 어머니이자 우리 모두의 어머시다. 강 소장의 일갈은 최중위의 마지막 남은 변명거리조차 산산조각냈다. 최중위는 바닥에 이마를 댔으며 통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주변의 참모들과 병사들은 그 모습을 냉랭하게 지켜볼 뿐 아무도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권력에 취해 약자를 괴롭히던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었다. 강 소장은 헌병대장에게 눈짓을 보내 그를 끌어내게 했고, 헌병들은 짐짝을 다루듯 그를 일으켜 세워 격리된 영창 트럭으로 연행해 갔다. 그의 울음소리가 멀어질수록 부대 안의 공기는 더욱 엄숙해졌다. 그때 하늘 저 멀리서 두두두두 하는 묵직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점 커져가는 그 소리는 단순한 헬기 소리가 아니라 정의의 심판자가 당도하고 있음을 알리는 팡파르처럼 들렸다. 모든 시선이 하늘로 향했고 태양을 등지고 날아오는 검은색 기동 헬기의 실루엣이 점점 선명해졌다. 헬기 측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특수전 사령부의 마크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지상에 있던 모든 군인들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으며 다가오는 전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헬기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센 바람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하늘 높이 쏘아 올리는 가운데 K9 기지의 정문 앞 도로는 또 다른 거대한 물결로 요동치고 있었다. 이수진 대령이 지휘하는 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들, 일명 검은 베레들이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집결하여 부대를 향해 질주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타고 온 짙은 국방색 군용 트럭과 전술 차량들은 마치 성난 맹수떼처럼 굉음을 내며 정문 앞을 포위하듯 멈춰섰고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대원들의 눈빛에는 당장이라도 적을 씹어 먹을 듯한 살기가 등등하게 서려 있었다. 평소 훈련으로 단련된 그들의 근육질 몸매와 검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서늘하게 만들었다. 가장 먼저 선두에 선 부팀장 박상사는 헬멧을 벗어 옆구리에 끼고 핏발선 눈으로 위병소 주변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는 이수진 대령을 친누나처럼 따르며 박막내 할머니가 보내주는 김치와 밑반찬으로 군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온 인물이었다. 그에게 있어 박막내 할머니는 단순한 상관의 어머니가 아니라 고향에 두고 온 자신의 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 그런 분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는 소식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고 그는 이를 갈며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박상사의 뒤를 이어 정렬한 수십 명의 특전사 대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고함보다 더 무거운 중압감으로 작용했다. 그들은 정문 경비병들을 향해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는데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경비병들은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누구 하나 실수로라도 큰 소리를 내면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강영철 소장은 그들의 등장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특전사 대원들의 분노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무단 집결을 질책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통해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강 소장은 부관에게 눈짓을 보내어 텐트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박막내 할머니를 밖으로 모시도록 했다. 할머니가 부축을 받으며 텐트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살기등등하던 특전사 대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울컥함으로 일그러지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박막내 할머니는 갑자기 몰려든 수많은 군인들을 보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곧 낯익은 얼굴들을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박상사 아니여. 그리고 저기는 김중사고. 너희들이 여긴 웬일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반가움이 가득 묻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상하고 모욕당한 것은 까맣게 잊은 채 노약볕 아래 서 있는 자식 같은 군인들의 안위부터 걱정하고 있었다. 그 소박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지자 강철 같던 대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박상사는 뚜벅뚜벅 걸어 나와 할머니 앞에 섰고 그 강인하던 사나이가 무릎을 꿇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늦었습니다. 저희가 모시러 왔어야 했는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뒤에 있던 대원들도 일제히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원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불효자가 되어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일반 보병 부대원들과 간부들도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끼며 숙연해졌다. 강 소장은 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나서며 전체 부대원들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전 부대 차렷본 사단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이 범한 씻을 수 없는 과오에 대해 피해자이신 박막례 여사님께 사단 전체를 대표하여 정중히 사죄드린다. 이것은 지휘관 개인의 사과가 아니라 국민을 섬겨야 할 대한민국 국군의 이름으로 행하는 반성이자 다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결기가 담겨 있었고 이는 듣는 이들의 뼈에 새겨질 만큼 강력했다. 강 소장은 구령에 맞춰 박막리 할머니를 향해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렸다. 받들어 총그의 선창에 따라 연병장에 도열한 수백 명의 병사들과 특전사 대원들이 일제히 충성을 외치며 경례를 붙였고 그 함성은 K9 기지를 넘어 저 멀리 산메아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라 짓밟힌 한 어머니의 존엄을 다시 세워드리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수백 개의 경례 손동작은 장관을 이루었고 그 중심에 선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는 그 어떤 여왕보다도 기품 있어 보였다. 박막리 할머니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거창한 경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이러지들 마세요. 늙은이가 뭐라고? 나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황급히 강 소장에게 다가가 그의 내려간 손을 잡으며 거친 손바닥으로 그의 손등을 쓸어주었다. 장군님, 날도 더운데 이 젊은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만하세요. 내 새끼들도 다 군대 가서 고생했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녀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오직 타인을 배려하는 깊은 연민과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들의 가슴을 강타했다. 자신을 짐승 취급하며 내쫓았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타약볕에 서 있는 병사들을 먼저 걱정하는 그 마음 씀씀이가 바로 어머니라는 이름의 위대함이었다. 강 소장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가에도 언뜻 물기가 비쳤다. 그는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분들의 평범한 행복과 따뜻한 마음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진정한 품격은 높은 계급장이 아니라 이런 헌신과 포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모두가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헌병대 트럭에 갇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최민석 중위는 공포를 넘어선 경외감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히 힘있는 사람의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수많은 군인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마음의 고향 같은 존재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저기 도열에 있는 특전사 대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 떼와 같았고 만약 군법이 없었다면
자신은 뼈도 추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공포가 뇌리를 스쳤다. 최중희는 창살 틈으로 할머니가 강 소장의 땀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비루하고 하찮은 존재인지 처절하게 느꼈다. 그는 엘리트라는 껍데기 속에 숨어 타인을 깔보고 무시해왔지만 정작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이 멸시했던 그 흙투성이 노인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뒤늦은 후회와 자괴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쳤고 흐르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바닥에 웅크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밖에 우렁찬 함성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강 소장은 다시 한번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 따님께서 곧 도착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시원한 곳에서 편히 쉬고 계십시오. 저희가 끓인 따뜻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박 상사와 대원들이 양쪽에서 부축하며 식당으로 모시려 했다. 어머니, 저희가 밥 안 먹어서 배고파요. 같이 가서 좀 챙겨주세요. 박 상사가 짐짓 어리광을 부리자 그제야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 녀석들아, 밥은 먹고 댕겨야지. 그렇게 험악했던 분위기는 할머니의 미소 하나로 눈 녹듯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는 끈끈한 전우애와 가족애가 피어올랐다. 병사들은 길을 터주며 박수를 보냈고 할머니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하지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 그 뒷모습은 그 어떤 영웅보다도 커 보였고 지켜보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것은 무력으로 얻어낸 굴복이 아니라 인품으로 얻어낸 진정한 존경과 승리였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 강 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까 멀리서 들려오던 헬기 소리가 이제는 머리 위에서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다. 드디어 그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 병기이자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이수진 대령이 도착한 것이다. 헬기가 착륙장으로 서서히 하강하며 일으키는 돌풍은 마치 그녀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심판의 시간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 소장은 옷깃을 여미며 착륙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진짜 대면이 시작될 차례였다. 착륙장 주변의 잔디들이 헬기의 하강풍에 납작하게 엎드렸고 거대한 로터의 회전 소리는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었다. 문이 열리고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인형 랭잉은 흙먼지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다. 군복을 단정하게 입었지만 그 어떤 무장한 군인보다도 더 날카롭고 강렬한 기운을 뿜어내는 여성. 그녀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강 소장에게 절도 있는 경례를 올렸지만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은 어머니를 찾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귀환은 K9 기지의 공기를 다시 한번 팽팽하게 긴장시켰다. 거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한 헬기의 로터가 서서히 멈추자 문이 열리며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전설 이수진 대령이 지상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평소 작전 때와 다름없는 완벽한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선글라스 뒤에 감추어진 눈동자는 그 어떤 전장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영철 소장이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다가갔지만 그녀는 상관에 대한 예우를 갖출 새도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와 딸의 안부부터 물었다. 강 소장이 묵묵히 의무대 막사를 가리키자 냉철한 지휘관의 가면을 벗어던진 그녀는 체면도 잊은 채 흙먼지가 날리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막사 문을 박차고 들어선 이수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링거를 꽂고 잠든 딸 지윤이의 곁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늙은 어머니의 구분등이었다. 그 작고 초라한 뒷모습을 보는 순간 이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목구멍 끝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며 어머니를 불렀다.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본 방망리 할머니는 딸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하던 부채질을 멈추고 환하게 웃었지만 그 얼굴에 가득한 주름과 흑대는 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박혔다. 천하의 이수진 대령이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하자 주변의 간호장교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방망래는 급히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달려와 주저앉은 딸을 일으켜 세우고는 먼지 묻은 딸의 얼굴을 거친 손으로 어루만지며 오히려 미안해했다. 수진아, 애미가 못나서 너 일하는데 방해만 되었구나. 지훈이가 너무 아파서 나도 모르게 그만. 어머니의 사과에 이수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고 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어머니의 품은 그 어떤 방탄조끼보다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그녀를 감싸주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방망래는 그런 딸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다 지나간 일이라고 위로했다.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후 지훈이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한 이수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다시금 지휘관의 냉철한 눈빛을 회복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훨씬 더 차갑고 묵직한 분노가 서려 있었고 그녀는 어머니를 안심시킨 뒤 막사 밖으로 걸어 나갔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 소장과 특전사 대원들은 그녀가 뿜어내는 서슬퍼런 살기에 본능적으로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곧장 연병장 중앙 죄인처럼 무릎 꿇고 있는 최민석 중위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고 그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수에게 다가가는 집행관의 발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연병장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최중위는 탈수와 공포로 인해 이미 반쯤 실신 상태였으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가 사관학교 시절부터 우상으로 삼아왔던 전설적인 선배이자 자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영웅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영웅의 눈은 경멸과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고 최중위는 감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동경했던 군인 정신의 본질을 짓밟은 행위였음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었다. 이수진 대령은 최중위의 코앞에 멈춰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고 그 침묵의 시간은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길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자신의 권총을 꺼내는 대신 가슴에 달려있는 훈장과 명찰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다. 최민석 중위, 자네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연병장에 도열한 수천 명의 병사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최중위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존경하는 이수진 대령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며 오열했다. 존경한다라. 자네의 그 존경은 참으로 가볍군. 이수진은 싸늘하게 비웃으며 한쪽 무릎을 꿇고 최중위와 눈높이를 맞췄다. 자네가 존경한다는 나의 어머니를 자네는 짐승 취급하며 내쫓았어. 그것은 자네가 나를 존경한 것이 아니라 내 어깨에 달린 계급장과 명성만을 숭배했다는 증거다. 그녀의 말은 최중위의 비겁한 내면을 정확하게 꿰뚫었고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바닥을 긁으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이수진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강 소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그들 곁으로 다가와 미리 준비된 징계 처분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육군 규정 및 군 형법에 의거
최민석 중위는 민간인에 대한 가혹행위, 직권 남용,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즉시 보직 해임한다. 또한 군사법원에 회부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강 소장의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헌병들이 달려들어 최중희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내었다.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계급장이 뜯겨나가는 순간 최중희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에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이수진은 계급장이 뜯겨나간 최중희의 텅 빈 어깨를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태기를 박았다. 군복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다.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힘은 폭력일 뿐이고 백성을 섬기지 않는 군인은 조폭과 다를 바 없다. 너는 오늘 군복을 입을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 그녀의 일갈은 연병장에 있는 모든 군인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젊은 병사들은 군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되묻는 계기가 되었다. 최중희는 헌병들에 의해 질질 끌려가면서도 이수진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에게서 등을 돌린 후였다. 최중희가 사라진 연병장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강 소장은 이수진 대령에게 부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사과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하지만 이수진은 정중하게 거절하며 대신 도열에 있는 병사들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사단장님과 전우 여러분, 제 어머니로 인해 부대의 귀한 훈련 시간이 지체된 점, 딸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겸손하고도 원칙적인 태도에 병사들은 감동했고 강 소장 역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경례를 받아주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군인의 품격이자 리더가 보여주어야 할 참된 모습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이수진은 다시 어머니와 딸이 있는 의무대 막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길게 깔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마치 모든 악을 물리치고 귀환하는 영웅의 뒷모습처럼 장엄했다. 막사 앞에는 특전사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경계를 서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대장님이 보여준 정의로운 모습에 더 없는 자부심을 느끼며 꼿꼿하게 서 있었다. 이수진은 그들의 어깨를 하나하나 두드려주며 격려했고 그 짧은 스킨십만으로도 대원들의 피로는 눈 녹듯 사라졌다. 막사 안으로 들어선 이수진은 짐을 챙기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이제 가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휴가 냈어요. 그녀가 밝게 웃으며 말하자 박막내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 젊은 장교. 너무 심하게 벌받은 거 아니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건데.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까지 걱정하는 어머니의 태평양 같은 마음씨에 이수진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그 사람도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길이에요. 이수진은 잠든 지윤이를 안아들고 어머니를 부축하여 준비된 차량으로 향했다. 강 소장과 부대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나와 그들을 배웅했고 정문 앞에는 전 부대원이 도열하여 떠나는 영웅의 가족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올 때는 멸시와 조롱 속에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그 어떤 국빈보다 더 큰 환대와 존경을 받으며 떠나는 길이었다. 박막내 할머니는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며 눈물을 훔쳤고 그 모습은 지켜보는 병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따뜻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차는 석양 속으로 멀어져 갔지만 K9기지에 남겨진 교훈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단장의 간곡한 만류로 인해 정문을 빠져나가던 차량은 방향을 틀어 영내 깊숙한 곳에 위치한 간부 식당으로 향했고 그곳에서는
이 긴박하고 거칠었던 하루를 마무리하는 뜻밖의 만찬이 준비되고 있었다. 강영철 소장은 먼 길을 오느라 고생하신 어머니와 아픈 손녀를 빈속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완고한 고집을 피웠고,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배려에 박막리의 할머니도 못 이기는 척 차에서 내렸다. 취사병들이 급하게 달려나와 최고급 식재료를 준비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으로 들어서며 익숙한 솜씨로 앞치마를 둘렀다. 그녀는 남에게 대접받는 것보다 내 새끼 같은 군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것이 더 마음 편한 천상 어머니였다. 주방 안에서는 곧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와 매콤한 김치찌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 냄새는 최신식 환기시설을 타고 식당을 넘어 연병장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규격화된 군대 짬밥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고향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끓여주던 그리움의 향기이자 영혼을 달래주는 치유의 냄새였다. 긴장과 분노로 얼룩졌던 K9기지의 차가운 공기는 이 소박한 음식 냄새 하나로 인해 순식간에 무장 해제되었고, 경계를 서던 병사들도 코를 킁킁거리며 잠시나마 고향 생각에 잠겼다. 박막내 할머니는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칠 새도 없이 솥뚜껑을 열고 간을 보며 투박한 손으로 정성스럽게 팔을 송송 썰어 넣었다. 식당 테이블에는 강 소장과 이수진 대령, 그리고 그녀를 따라온 특전사 팀원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았고, 곧이어 할머니가 직접 끓인 김치찌개와 갓 지은 하얀 쌀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상 위에 올랐다.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그 밥상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따뜻한 정과 위로가 가득 담겨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강 소장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맛보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탄성을 내뱉으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수십 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산의 진미를 먹어보았지만 흙먼지 뒤집어 쓴 채 먹는 이 투박한 찌개만큼 그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는 음식은 없었기 때문이다. 어르신, 정말 맛있습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입니다. 이 맛을 잊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강 소장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박막리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밥그릇에 밥을 꾹꾹 더 눌러 담아주었다. 많이들 드시오.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는데 밥심이라도 있어야지. 우리 수진이 잘 봐주셔서 고마워요. 그녀는 딸의 직속 상관인 장군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밥 안 먹는 자식을 챙기는 어머니처럼 살뜰하게 그들을 챙겼다. 그 모습에서 이수진 대령은 자신이 그토록 강해지려 노력했던 원동력이 바로 어머니의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수진 대령은 묵묵히 밥을 먹으며 맞은편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식사하는 부하들을 바라보았다. 전장에서는 살인기계라 불리는 특전사 대원들이었지만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는 그저 배고픈 청년들로 돌아가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들고 있었다. 박상사는 어머니, 이거 진짜 예술입니다. 밥 2공기 더 먹어도 됩니까? 라고 너스레를 떨었고, 할머니는 오냐? 솥째로 가져다 먹어라라며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조금 전까지 있었던 살벌한 대치 상황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고, 진정한 평화는 총구가 아닌 밥상머리에서 온다는 소박한 진리를 증명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해는 완전히 서산으로 넘어가고 창밖에는 붉은 노을 대신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강 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수진 대령을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 대령, 오늘 자네 어머니를 보며 내가 군복을 입은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거창한 이념이나 영토가 아니라 바로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저녁밥을 지을 수 있는 일상, 그 자체라는 것을 말일세. 그의 말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지휘관으로서의 깊은 성찰과 반성이 담긴 묵직한 교훈이었다. 이수지는 정자세로 앉아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할머니는 잠든 지윤이를 업고 식당을 나섰고, 이번에는 강 소장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이 도열하여 그녀를 배웅했다. 올 때와는 달리 부대의 가로등이 환하게 켜진 길을 따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고, 등 뒤에 손녀도 배부르고 등 따뜻한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강 소장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정문에서 저를 찾으십시오. 제가 제일 먼저 달려나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은 제 명예를 걸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바쁜데 뭘. 그저 우리 병사들 밥이나 잘 먹여주시오. 준비된 승용차에 오르기 전 박막내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어둠 속에 잠긴 부대를 돌아보았다. 높은 철조망과 감시탑,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는 그곳은 겉보기에는 차갑고 무서운 곳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내 딸과 내 아들 같은 젊은이들이 땀 흘리는 삶의 터전으로 보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사탕 몇 알을 꺼내어 곁에 서 있던 어린 운전병의 손에 쥐어주었다. 운전하느라 졸릴 텐데 이것 까먹으면서 가거라. 그 작은 사탕 몇 알에 담긴 따스한 마음이 운전병의 얼어붙은 긴장을 녹이며 환한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차량은 부드럽게 출발하여 위병소를 통과했고, 이번에는 정문 근무자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절도 있고 경건한 자세로 충성을 외치며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병사들의 경례를 받으며 이수진 대령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늘 자신의 어머니가 보여준 것이 고스트라는 코드네임보다 더 강력한 무기, 바로 품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어떤 전략 전술로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굴복시키는 진정한 힘이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뒷좌석의 어머니는 긴장이 풀렸는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이수지는 룸미러를 통해 어머니의 평온한 자는 얼굴을 훔쳐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쪼글쪼글해진 손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흑대가 낀 손톱,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키우고 지켜온 훈장이었음을 그녀는 너무 늦게 알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당신이 저를 업어 키우셨듯 이제는 제 등이 당신의 쉴 곳이 되겠습니다. 차는 어둠을 뚫고 가족이라는 안식처를 향해 묵묵히 달렸다. 사건이 있고 난 후 몇 달 뒤 K9 기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문 위병소에는 방문객 안내 매뉴얼이 전면 수정되어 배치되었고, 민간인을 응대하는 절차의 존중과 배려가 최우선 원칙으로 명시되었다. 강영철 소장의 지시로 부대 내에는 효서 실천 주간이 신설되었고, 병사들이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는 시간이 대폭 늘어났다. 최민석 중위가 떠난 자리는 공석이 되었지만, 그가 남긴 뼈아픈 교훈은 부대원들 사이에서 박막례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의 전설로 남아 군인이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상기시키는 징비록이 되었다. 한편 최민석은 불명예 전역 후 사회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기억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주홍 글씨가 되었다. 그는 가끔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거나
나무를 파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짓밟았던 그날의 방망래 할머니를 떠올리며 가슴을 쥐어뜯는 후회를 했다. 그는 뒤늦게나마 참회하는 심정으로 독거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잃어버린 명예와 양심의 가책은 쉽게 씻겨나가지 않았다. 권력은 잠시 빌리는 옷일 뿐이지만 인격은 평생 입고 살아야 하는 피부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너무 비싼 대가가 따랐던 것이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이수진 대령은 진급 심사를 통과하여 장군 진급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진급 신고식에 입고 갈 정복을 다림질하며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와 지윤이 그리고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이수진에게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영광이었다. 그녀는 다림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군가 소리가 오늘은 유난히 씩씩하고 든든하게 들렸다. 그녀는 옷걸이에 걸린 별이 달린 견장을 어루만지며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을 되새겼다. 수진아, 높은 사람이 될수록 고개는 더 숙여야 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야. 그녀는 그 말이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군인으로서의 길잡이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적을 부수는 고스트가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진정한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야말로 어머니가 몸소 보여주신 진정한 강함의 증명이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방망래 할머니가 K9 기지에 남기고 간 따뜻한 밥 냄새와 인간에 대한 예의는 오래도록 그곳에 머물렀다. 훗날 전역한 병사들은 술자리 안주 삼아 그날의 사건을 이야기하곤 했다. 별들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사단장을 무릎 꿇리고 특전사들을 울렸던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날 우리가 본 것은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거대한 뿌리였다고. 마지막 장면은 다시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도로 위로 돌아간다.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던 할머니와 업힌 손녀. 비록 힘겹고 고단한 발걸음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았었다. 그 끈질긴 생명력과 헌신, 그리고 어떤 모욕 앞에서도 잃지 않았던 당당함. 우리는 그것을 어머니의 품격이라고 부른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하듯 그녀는 오늘도 자신의 등을 내어주며 자식이라는 세상을 업고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우주가 담겨 있기 때문이리라.